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은 뇌과학, 우리의 뇌에 대해서 또 재밌게 들어보는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필리프 슈테르처가 쓴 제정신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을 이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와 함께 읽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 네. 책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그렇죠. 저는 처음에 이 책 보고 웃었어요. 네. 제정신이라는 착각? 이게 무슨 말이지? 이대호 기자님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죠. 정신 바짝 차리고.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저는 오늘 약간 제정신 아니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이 내가 제정신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느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제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제정신이 아닌 경우가 꽤 많이 존재하고. 그래요? 네, 대표적인 예가 망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부르는 외계인이 날 감시하고 있다. 내 인생은 모두 계획된 거고 지금 누가 우리 도청하고 있어요. 막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내 귀에 도청장치 이런 것처럼. 네네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사람은 스스로가 100% 제정신이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분명히 내가 누군가 나를 도청한다라는 증거가 있다라고 믿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제정신이 아니라 약간 어디 치료받아야 되거나 검사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는 제정신이라고 믿고 있지만 어느 포인트에서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믿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나고 이거를 정말 과학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철학, 심리학의 영역까지 파고들면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루는 책이 이 제정신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어떤 이제 뇌적으로 병이 좀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보셔도 정말로 일반인들인데 약간 다른 생각들을 하면서 살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좀 담겨 있는 그 거죠. 부분의 이야기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뒷부분에 뇌과학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실질적인 예들을 많이 보여줘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입니다. 그 한 남자가 자신의 아내가 은행과 엄청난 비리를 꾸미고 있다. 망상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경찰에 가고 폭로를 하고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독일에서 굉장히 큰 은행 그 히포페아인스방크 그러니까 되게 큰 은행권과 그리고 그쪽 근무를 하던 아내가 엄청난 지금 음모를 벌이고 있다라고 몇 년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은행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이 아내분도 이 남편이 나에 대해서 뭔가 지금 망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정신과 의사의 판단 아래 이 구슬 몰라트라고 하는 분을 실제 정신병원에 감금시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고 이 남자가 했던 모든 폭로가 사실이라는 게 경찰과 검찰 조사로 드러나요. 아니 그 사람은 정신병원까지 갇혀버렸는데 일부러 그걸 폭로하지 못하도록 영화 이야기처럼 꾸민 거야? 네. 영화네 진짜. 영화예요. 이 스토리를 가지고 영화도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일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어서 이 이야기를 책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 말고도 또 굉장히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영화로 나온 미국의 진 셰버그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경험했던 사건이죠. 진 셰버그 역시 망상 그리고 본인이 거의 환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지어낸다라고 해서 본인 스스로가 어느 순간 내가 망상이라고 믿게 만들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치부가 되었었는데 나중에 미 정부의 서류가 나온 결과 실제로 미 정보국에서 도청을 하였던 것이 사실이고 실제로 그런 음모로 이 사람이 스스로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 역시도 영화화가 됐습니다. 아니 이거는 솔직히 그 진짜 진실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저 사람이 이게 망상인지 음모인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간이 또 지나봐야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이 예들이 초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통 예를 하나만 더 드리면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걸리게 되면 가족들과 불화가 많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분명히 나의 기억에서는 이거 분명히 뭐 지금 며느리가 뭐 훔쳐갔다.
또는 이거 사위가 이거 지금 뭐 돈 내 거를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사기를 쳤다. 뭐 이러한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뭐 며느리가 밥을 안 준다 뭐 이런 건. 예.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갑을 놨어요. 근데 지갑을 놨는데 깜빡하고 이제 까먹었으니까 내가 지갑을 넣은 걸 내가 망각한 건데. 네네네네. 나는 분명히 기억 속에서 놓고 다음에 사라져 있으니까 없다라고 이제 믿는 거죠. 그런데 이 얘도 이제 치매 초기 환자 한 분이 실제로 이 작가가 다뤘던 환자라고 합니다. 자기 사위가 자신의 이제 돈을 계속해가지고 훔쳐가서 예. 이걸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자기 돈을 훔쳐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이제 의사들도 그렇고 다 보고 하니까 아 이분이 이제 치매 초기고 이러니까 약간 이건 망상인 것 같다라고 해서 그 불안과 망상을 가라앉히는 약을 처방했는데 네. 그 첫 주에 경찰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사위가 실제로 엄청난 돈을 이 장모님으로부터 훔치고 빼돌리고 경찰에 잡혔는데 자백을 했다. 자, 이 이야기들이 책 초반에 나오는 와, 이유는 이거 무슨 이게 반전에 반전이 나타나서 우리가 이럴 때 항상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그건 망상이야라고 아주 확신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근거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들이 그 근거를 보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못하면 그것을 우린 일반적으로 망상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냥 그래도 치부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사실을 놓고 본인이 연구를 하면서 아, 정말 제정신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근거에 기반해서 판단한다는 게 뭘까? 우리 뇌가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는 걸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오랫동안 해오다가 이걸 책으로 썼습니다. 당신이 보고 믿는 것이 정말로 진실인지 질문하는 책이라고 뒤편에 써 있는데 네. 필리프 슈테르처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네. 이분은 누군가요? 어떤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랑 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필립 스테아처 그 정신과 의사인 동시에 예. 조현병 연구도 했었던 이 정신의학자인 동시에 예. 뇌과학자이고 또 심리 상담, 심리학 관련된 연구도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경력을 갖고 있는 게 뇌과학자인 동시에 정신의학자고 예. 병원에서 환자를 보기도 했고 조현병에 걸린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고 우리 의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그야말로 시각이 세상을 어떻게 인지하고 뇌에서 그 의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뇌과학적으로 연구도 하셨어요. 장동선 박사님이 독일에서 공부하셨었죠? 제가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박사, 석사 논문을 다 마쳤는데 이분은 막스 플랑크 정신의학 연구소 뮌헨에서 연구를 하셨고 제가 친했던 교수님의 동료였습니다. 그래서 학회에서도 한두 번 정도 마주친 적이 있는데 70년대생으로 상당히 젊은 정신의학자고 그리고 미국 하버드 의대에 가서 연구도 하다가 베를린을 거쳐서 지금 스위스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의 메인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지하는가라고 하는 부분, 네. 그리고 정신분열증이라고 이제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조현병, 이때 세상을 보는 눈이 그리고 내 안에 확신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 연구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저자가 코로나 터진 시기에 이 책을 네. 집필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이제 팬데믹까지 갔던 감염병하고 인간의 확신 혹은 착각하고 이게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걸까요? 자, 그래서 네. 우리 안에 어떤 그 확신이 생기는 순간들이 있죠. 이거는 100% 맞는 거야 라고 이게 내가 맞아. 믿는. 네. 그렇죠. 이것들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연구하셨던 분인데 이 분이 혼란에 빠졌던 시기가 코로나19가 이제 팬데믹으로 번지던 시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 안에서는 백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유럽에서 심했죠. 네, 그 중에서도 쿠페어댕커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는 정보를 우린 믿을 수 없다. 한 번도 없었던 상황인데 대체 어떤 근거를 믿으라는 거냐라고 하면서 자유로운 사고를 할 권리를 달라라고 맞아요. 하면서 나는 백신 안 맞겠다라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오고 데모를 하고 했었죠. 맞아요. 그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죽고 백신을 안 맞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팬데믹이 좀 심해지긴 했거든요. 유럽이 제일 심했죠. 그래서. 맞아요. 네. 반면에 우리나라는 모르겠다 하면서도 정부에서 맞으라면 다 맞아야지라고 잘 따르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팬데믹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이 상황을 보면서 그 이제 의사와 과학자 입장에서는 음모론이죠. 네. 백신을 맞으면 말하자면 안 되고 뭐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생긴다.
그게 또 아주 근거가 없는 생각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사회적 무브먼트로 엄청난 음모론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는 걸 보면서 네. 과학적이고 근거 기반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대체 왜 저런 확신을 가지게 될까라고 네. 하는 질문을 이분은 하시게 된 거죠. 그것도 이제 집단으로. 네. 근데 그때부터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됐고 그게 네. 또 책으로 또 이어진 겁니다. 사실 여기서 한 가지 설명하면 인간이 언제 확신을 가지게 되는가를 아주 쉽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메커니즘은 세상에서 여러 감각기관으로 증거를 수집한 다음에 네. 이런 근거가 있고 이런 근거가 있고 이러니까 이렇지 않을까라고 확신이 생겨나는 과정이 하나가 있죠. 네.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이거 많이, 근거를 가지고. 네, 읽어보고 내가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읽어본 게 있고 여러 근거들을 기반으로 확신을 가지게 되는 네. 거죠. 그런데 인간의 경우에는 우리 뇌가 진화한 메커니즘 때문에 확신을 가지게 된 두 번째 메커니즘이 또 있어요. 뭐냐? 내가 언제 근거를 수집하고 과학자처럼 몇 년 동안 다 이 데이터를 보고 분석해서 연구한 다음에 확신을 가지게 되나요? 보통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이데오의 성공회감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더라. 누가 그랬다더라. 또는 어느 교수님이 말하는데 이 교수님이 틀린 얘기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분은 믿어야 한다. 다른 누군가가 권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무언가가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근거를 그냥 직접 받아들여서 그걸로 확신을 가지게 되는 메커니즘이 또 있어요. 그게 쉽죠. 이게 생겨난 이유가 뭐냐면 예. 사실 포유류로 오게 되면서 이런 메커니즘이 생겨난 건데 뇌의 진화 과정에서 양서류 파충류까지는 뭐 개구리, 거북이, 뱀 알에서 나오자마자 딴 애가 뭐 하는지 신경 안 쓰거든요. 예. 알에서 나오면 내가 바다로 이렇게 기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야. 각자도생. 네. 올챙이가 옆에 알에서 안 깨어난 애를 도와주거나 이런 거 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각자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벌이던 그 시기를, 그러니까 그 종 양서류 파충류를 넘어서서 이제 포유류를 오게 되면 나는 코 자고 있다가 뭐 위기가 오는 걸 못 봤어요. 쓰나미가 됐건 화산 폭발이건. 그냥 딱 눈을 떴는데 딴 애들이 다 공포에 질려서 어딘가를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쓰나미, 화산 근거 보지 못했어도 얘네가 공포를 느끼고 있고 도망가는 걸 보면 같이 도망가면 가야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존재가 뭘 먹나, 뭘 하나, 어디 도망가고 뭘 하고 있나라고 다른 존재를 보고 이 존재로부터 정보를 가져갈 수 있게 된 게 포유류부터예요. 근데 이게 아주 깊은 메커니즘이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인간으로 오게 되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나의 감각에 의존해서 정말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공포에 질려서 어디로 뛰어가면 저거 맞는 거야. 뭔가 공포에 질릴 만한 무언가가 있는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지게 되고 나도 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메커니즘이고 또 아주 오랜 기간 진화를 통해서 포유류, 유인원, 인간으로 오게 되면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메커니즘이다. 요거를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뇌가 효율을 찾은 것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빠르게 효율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네. 자, 이제 이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상황이 왔을 때 굉장히 비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는 순간 이거는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정반대로 공멸로 갈 수도 있는 그러네요. 믿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 둘을 그야말로 뇌 안에서의 프로세스로 설명해 보려고 한 것이 이 작가의 이 박사님의 시도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키워드를 들으면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비합리성과 합리성. 비합리성과 합리성. 그리고 이 책의 저자가 정상과 비정상은 한 끗 차이다. 네. 라고 했거든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이 정상과 비정상이 한 끗 차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은 정신의학자, 심리학자, 뇌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정상이 뭔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 그 뭐 사회가 정해놓은 규범 같은 틀 안에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정상이라고 하는 게 틀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노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노말이라고 할 때 놈이 바로 그 틀을 의미해요. 근데 놈이라고 하는 게 다른 의미로 다르게 생각하게 되면 네. 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가장 자주 일어나는 일, 가장 보편적인 일,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중간값에 가까운 그러한 현상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평균적인, 가장 많이 일어나는, 가장 정상적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씩 특이해지는 벗어나. 아주 자주 일어나지 않는 이 가장자리로 가게 되면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역까지 가게 되는 건데 네. 문제는 우리가 이 노움이라고 하는 틀을 정상의 틀을 어디까지 펼칠 거냐라고 할 때 명확한 경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흥미로운 거죠. 그러니까 명확한 경계가 없다라는 게 매번 상황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이 정상이 무엇이고 비정상이 무엇이고가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이제 우리가 정상 비정상을 그래도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정신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그 ICD 11, 그러니까 11차 개정된 국제 질병 표준 분류 기준이라는 거를 통해서 네. 여기에 이제 이 기준을 가지고 요거는 질병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고 정신의학에서는 DSM-5라고 그래서 그 정신질환에 대한 통계 편람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요걸 참고하면서 이제 많은 증상들이 나오고 요거가 있으면은 이 증상이고 요거는 뭐 조현병이다, 우울증이다, 조울증이다 이렇게 나눠 놓은 책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틀이네요. 네, 그게 하나의 틀인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5를 붙이거나 앞에 11을 붙이는 거는 11차 개정이 개정된. 됐다. 네. 근데 90년대까지만 해도요. 그러니까 1990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 정신질환 분류 통계 편람에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었던 게 동성연애입니다. 아, 그때는 정신질환으로 봤어요, 그걸? 치료해야 하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질환으로 분류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동물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그 호모섹슈얼리티가 보여진 예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정신질환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더 많은 어떤 증거들이 쌓이게 되고 시대와 문화가 변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인 행위였죠. 야. 그러니까 정상과 비정상이 한 끗 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기 나름이고 그 정의라는 것이 이렇게 딱딱하게 정해진 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하고 있는 변할 수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또 이제 습관적으로나 아니면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야, 이거 제정신 아니구나. 미쳤어?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쓰게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뇌가 보고 있는 세상과 이 세상의 룰의 시스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행위를 하거나 많이 벗어날 때. 네, 그 경우에는 저거는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내가 볼 때 이 시스템 안에서 통용되는 어떤 법칙을 깨버리고 네. 그 밖에서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이 될 때 우리는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분법적인 분류죠. 제정신이다.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제정신이 아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요즘 이제 그 민감한 주제지만 정치적으로도 네. 굉장히 많은 어떤 팬덤이나 그룹들이 나뉘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는 이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너는 저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인정해 주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후보들도 때때로 극단적인 막말을 뭐 일부 후보가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게 점점 더 이 갈등의 골이 커지면서 나와 다른 후보를 찍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이상한 사람, 이해 못할 사람이라 막 이해 치부해버리고. 그리고 손절하고 SNS에서 연락 끊고 요즘 한창 그 이른바 폐삭 손절의 시즌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선거 다르면 앞두고. 네네 나와 다르면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라고 끊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요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내가 속한 집단에 나의 뇌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들과 세상의 시스템을 기준점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종류의 용어를 사용하는 케이스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 의학적인 심리학적인 용어는 아니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잘 생각해 보면 절대적인 선이 있는 게 아닌데 그 선을 긋는 사람 스스로는 굉장히 날카롭게 저기까지 갔으면 이 선을 넘었으면 쟨 미친 거야. 네,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버리죠. 근데 그 선 밖에 있는 사람들끼리 봤을 때는 다 같은 제정신인 거고요. 그렇죠. 또 주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왜 정치와 종교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이 되냐. 네. 그 뇌과학적인 연구도 있는데요.
뇌 안에서 다양한 취향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너는 사과를 좋아하니, 오렌지를 좋아하니, 바다를 좋아하니, 산을 좋아하니. 근데 다른 사람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걸 좋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나는 사과 좋아하니, 너 오렌지 좋아하는구나. 나는 산이지만 넌 바다야. 근데 이게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저건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언제 나왔냐면 정치와 종교와 관련된 판단이었던 거죠. 특히 예민하죠. 그래서 왜 그런가를 봤더니 이 두 가지는 네. 우리 안에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아주 깊은 영역이 같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을 믿고 그리고 특정 종교의 어떤 심볼을 믿는 사람에게 그 심볼을 보여줬을 땐 이게 단순히 취향 문제가 아니라 저 종교적인 심볼과 종교적인 이야기가 내 안에서 가지고 있는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과 나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누군가가 그걸 부정할 때 네. 단순히 종교가 다르구나,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는 너는 아예 나라는 존재도 부정하는 거 아니야? 너랑 나랑 안 맞겠네 라고까지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막 이런 거네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예. 제정신이다 아니다라고 우리가 선을 긋는 것 자체에 대한 질문을 이 작가는 던지고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제정신이라고 부르는 것 역시 착각이다. 착각이다. 그럼 이거는 어떻습니까? 근데 또 그 반대로 나는 참 합리적인 사람이야 라고 네. 또 스스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친구 꽤 합리적인데 라고 하면서 이제 칭찬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합리적이라는 말은 과연 합리적인 걸까? 아니면 이것 또한 착각일까요? 사실 이 책의 원제가 독일어로 예. Die Illusion der Vernunft예요. 발음 좋으시네요. 그래서 이거를 역시. 네. 직역하자면 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다. 왜냐하면 Vernunft가 Vernunft가 합리성을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합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착각일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비합리적인 동시에 합리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요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합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뜻하는 바는 세상에 여러 근거들이 존재하고 내가 보고 듣고 이런 게 있는데, 나는 내가 경험한 요 근거들 위에 판단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뇌가 어떠한 것을 근거로 보는가, 네. 이 보여지고 들리는 것들조차도 이게 어떤 절대적인 합리성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일종의 확증 편향을 가지고 보인다는 거죠. 그 근거를 보는 것 자체가 내가 조금 틀릴 수도 있는 거였는데. 처음부터 내가 골라낸 근거들만 보니까 나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이대호님의 어떤 새로 창업한 회사에 예. 이 장동선 박사라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예. 신입사원이에요. 예. 근데 예전에 이렇게 딱 보고 인상 좋고 얘기 나눠봤는데 이 사람 일 잘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사람이 좋고 일 잘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맡겨요. 네. 그리고 나서 쭉 보면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잘 어울리네? 일했는데 제 시간에 맞춰서 결과물이 괜찮네? 네. 라고 하면 근거들이 모이면서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첫인상이라든지 이 사람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채용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잘하는 것들이 보일 확률이 높은 거죠. 첫인상이 좋으면. 근데 반면에 누군가가 그 사람 채용하면 문제 많을 텐데, 제때 일 못하고, 그거 그냥, 그 사람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막 피드백이 들어왔는데, 이미 채용이 돼서, 예. 난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이 일하는 걸 보게 되면, 네. 1분이라도 늦으면, 그 말이 맞나? 이 사람이 더 늦은 것 같은데? 일한 게 퀄리티가 내가 기대가 아주 높았는데, 그 기대만큼 못하네? 라고 해서, 내가 처음에 어떠한 지점에서 시작하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 모으는 근거들 자체가 달라진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흥미로운 건 사람마다 다 맹점이 있는데 이 근거를 모으는 것에서 내가 무엇을 못 보고 있는가를 내가 못 봐요. 그렇죠. 내가 못 봤으니까 못 본 거고. 네. 내가 맹점이 뭐인지도 깨닫지도 못할 테고. 내가 뭘 못 보고 있는지도 못 보는 거죠. 네. 누가 말해주기 전까지는. 아하. 이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 우리 눈에서 이제 세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빛의 신호가 다 눈에 들어와요. 네.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볼 수 없는 지점이 어디냐. 이 눈에서
시신경들이 모여서 뒤로 나가는 구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시신경들이 모여서 나가니까 그 구멍이 있는 곳은 내가 이 외부에서의 신호를 매핑할 수가 없는 데겠죠. 그렇죠? 거의 앞으로 보고 있어도 사실은 그 부분은 비어 있는 점이죠. 맞아요. 맹점. 그래서 내 맹점을 내가 이렇게 눈을 감고 딱 보다 보면은 엄지손가락이 딱 보다가 갑자기 엄지손가락이 사라지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보게 되면. 이게 맹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실험해볼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내가 일상 속에서 보고 있을 때 내 이 비전 안에 어딘가가 맹점이 있다라는 거를 보고선 세상을 본 사람 없잖아요. 세상은 꽉 찬 것처럼 여기에 구멍이 났다라고 하는 거를 나는 못 느낀 상태로 모르죠.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자체가 뇌가 fill-in 에펙트라고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하는 거를 싹 채워넣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두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거의 이제 영상 합성하듯이 이렇게 해서 우리 뇌에다가 전달해 준다면서요. 맞아요. 그것도 두 눈으로 보니까 실제로 눈에 들어가게 되는 건 또 2D인데 뇌 안에서는 이 눈과 눈의 거리와 내가 보는 걸 또 컴퓨팅해서 3D로 만들어서 뇌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글자 그대로 근거들을 다 모은다라고 합리적으로 세상을 다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컴퓨터가 보듯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뇌의 경우에는 구멍난 논리가 되게 많고 안 보이는 것도 많고 내가 못 들은 것도 많은데 그것들을 채워 넣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합리성이라는 게 환상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합리적이라는 것 자체가 착각이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패턴을 인식할 때도 많은 거예요. 있지도 않은 패턴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이제 핫핸드 일루전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우연히 우리가 어딘가 베팅을 하는데 특정 사람이 베팅하는 거 저 사람이 자꾸 베팅하니까 저 사람만 따는 것 같네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도박사들이 얘기하는 게 제가 오늘 손이 뜨거워 핫핸드야. 쟤한테 뭔가 운이 붙어. 뜨거운 선의 오류. 뜨거운 선의 오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역시도 사실 일종의 인지 편향이고 합리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게 되는 착각인데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데이터 기반의 세상을 보고 내가 다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수없이 많은 편향과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인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맹점을 막으려는 뇌의 메커니즘들과 이 안에서 사실은 내가 완전히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전 던지기를 3번 했는데 3번 연속해서 앞면만 나왔어. 그러면 저 동전의 무게추가 어떻게 됐나 보네. 그 다음에도 앞면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또 뜨거운 선의 오류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뭔가 막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사실이 아닌데도 그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내가 보고 있는 게 진짜 진실인 것처럼 우리는 또 믿지 않습니까? 네, 이거 맞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까? 우리 뇌는. 두 가지 설명이 있는데요. 일단 하나는 이 진화생물학자들의 이론을 갖고 와서 오류 매니지먼트 이론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에러 매니지먼트 티어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살면서 다 실수를 해요. 말하자면 판단을 할 때 다 제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AI가 아니니까 약간 오류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그 오류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오류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삶을 위해서. 네. 그러면 나는 이게 오류인데 그 오류 자체가 일종의 확신 시스템이 되어버리는 거고 야 이래야 돼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데이비드 버스라고 하는 심리학자, 진화생물학자가 이야기한 건데 남성과 여성을 나눠서 봤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봤을 때 나 너 좋아해. 나도 너 좋아. 이런 신호를 주고 받잖아요. 그럼 그 신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류의 편향이 남성 특이적으로 여성 특이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쟤 나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남성의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오류가 나냐. 여성은 좋아하는 티를 전혀 안 냈는데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쟤 나 좋아한다고 했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 착각을 가지는 거는 남성들의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성이 조금만 이렇게 미소를 지었다. 또는 조금만 친절하게 이야기를 했다. 저 사람은 날 좋아하는 게 틀림없어. 라고 할 확신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 예쁜 여자 자꾸 나만 보면 웃어. 맞아. 그런데 이 오류가 왜 점점 강화되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확신으로 가게 되냐면 이건 진화 생물학적으로 설명한 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라고 믿는 그 오류가 더 많이 나야 내가 더 많이
행복하게 살죠. 번호를 달라고 하고 어. 가서 대시를 하고 시도를 많이 하니까 후손을 남길 확률이 높은 거예요. 남성의 입장에서는 내가 착각을 하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일단 들이대니까. 네, 너무 칼같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했어라고 그러면 다가가지 않고 나 혼자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결혼을 하거나 후손을 남길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예. 어떤 의미에서 지금의 젊은 세대는 우리 세대에 비해서 그런 오류를 좀 덜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더 정확하게 아니네라고 보는 합리성이 늘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오류가 남성들의 경우에는 오류가 낮지만 그 오류 자체가 다음 세대를 남기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그 오류 자체가 어떤 긍정적인 피처가 되는 거죠. 거꾸로 여성들의 경우는 반대라고 합니다. 뭐냐면 누가 나를 좋아한다고 신호를 많이 보내도 에이 내가 착각한 거야. 아니 뭐 그냥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 같은데 굳이 내가 뭐 얼마나 지금 예쁘고 멋지다고 나 말고도 멋진 사람 많은데 에이 나는 아닐 거야라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방어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신호를 받았는데도 못 받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오류가 더 높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거꾸로 생각했을 때 이제 다음 세대를 남길 때 더 큰 리스크와 부담을 지게 된 쪽이 어디 쪽이냐라고 하면 여성 쪽인 거죠. 임신을 해야 되고 아이를 길러야 되는데, 근데 매번 나를 좋아한다는 신호를 다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이후에 오게 되는 어떠한 코스트, 비용 같은 게 늘어나면서 그렇죠. 사실은 좋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덜 걸러서 더 액티브하게 오는 사람에게서만 좋아한다는 신호를 받는 게 진화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양쪽에 다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오류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 오류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만큼의 효용을 주는가 이익이 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시스템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게 방금 말한 것처럼 왜 우리가 무엇을 믿고 확신을 가질까, 왜 남성들이 저 여성이 나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까라고 보게 되면 사실이 아닌데도, 팩트가 아닌데도 그 오류가 나에게 주는 효용이 있어서라고 설명하는 게 하나입니다. 이게 또 진화 생물학적으로도 설명이 되고 우리 유전자가 그렇게 시킨다. 네. 또 그게 총합이 뇌에 다 있는 거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와, 그리고, 신기합니다 이거. 그리고 사실 더 쉬운 답은요. 우리가 사실이 아닌데도 진실이라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확신이라는 거는 근거를 모았을 때 확신이 생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확신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확신이 생기는 메커니즘 중에서 더 자주 일어나고 쉽게 일어나는 거는 이 오류 매니지먼트 티오리까지 안 들어가도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면 야, 그 엔비디아 주식이 더 오른다더라. 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거나 비트코인 들어가 늦지 않았다더라. 근데 주변에 100명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스트셀러 리스트의 탑 3, 탑 5의 모든 서점에 다 관련 서적이 올라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이전에 내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의견들이 일종의 확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라는 것도 이걸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종교를 믿고 있으면은 나에게는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세계관이 되어버리는 거죠. 나도 가야죠 주말에 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다음 키워드도 같이 들어보시죠. 다음 키워드. 비합리성의 진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합리화하는 동물이라고. 네. 근데 비합리성이 또 더 진화를 한다. 이게 어떻게 비합리적으로 더더욱 되어가는 걸까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요 필립 스텔처라고 하는 작가가 이건 아주 큰 왜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 비합리성을 다루려고 해요. 그 왜라고 하는 질문을, 틴베리겐이라고 하는 이제 동물 행동학을 연구했던 학자는 개인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큰 어떤 사회적인 진화적인 그런 힘이 있다라고 나눠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왜 일어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는 뇌 안의 메커니즘이 뭐야? 다른 하나는 이 사람이 자라나면서 누구한테 배우고 뭘 듣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삶 속의 궤적이 있었어. 이거는 어떤 개체, 개인이 왜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설명하는 거지만 더 크게 보면은 유전자가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유리한가? 또는 이러한 형태로 행동을 할 때 사회 문화적으로 더 생존이 유리하게
되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나?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비합리성의 진화라는 거를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누군가가 망상을 가지고 있다. 또는 조현병을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내가 외계인을 봤어. 또는 내가 갑자기 신의 목소리를 들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된다라고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네. 이게 사실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정신질환이야. 조현병이야. 이렇게 카테고리를 하면서 네.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이제 크게 질문을 하면 그런 유전적인 영향이라든지 이러한 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사회에서 도태가 되면 진화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점점 이 몇천 년 동안 인류가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의 숫자는 살아남기 어려우니까 줄어들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유전자가 계속해서 살아남았고 왜 계속해서 어떤 정신분열 조현증을 가진 사람들이 적어지는 게 아니라 많아지기도 하고 현대사회에도. 그리고 그 유전자라든지 아니면 그 행동 패턴이 계속해서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었는데도 지속해올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재밌는 질문이었어요. 왜냐면 요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는 저도 다른 책에서는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증상이 뭐고 그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정말 쓸데없는 거라면 없어졌어야 하는 유전자라고 볼 수 있는데 대체 이게 왜 남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오히려 이 복잡한 세상은 그냥 약간 반쯤은 미친 채 살아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막 이런 걸까요, 그러면? 조금 위험한 얘기일 수 있지만 예. 때때로 내가 지나치게 민감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상상하고 하는 것들이 생존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되게 특별한 생각을 과학적으로 살펴보신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군가가 나 신의 목소리를 들었어. 그럼 지금의 그 뷰로 보게 되면 조현병이네. 정신과 가봐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그 당시에는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다들 얘기해봐. 신의 목소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리더가 될 수도 있었던 거죠. 종교의 창시자. 그렇죠. 네. 그럼 이 사람이 리더가 됐을 때 그 이전과 뭐가 달라졌을까라고 봤더니 망상을 가지고 있거나 조현병 환자들의 경우가 지금 우리가 환자라고 하고 안 좋은 면만 부각하지만 창의성과 창조성이 굉장히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뭐 예술가들. 맞아요. 예. 그래서 뛰어난 예술가 중에는 많은 화가나 음악가 중에 사실 지금으로 보게 되면 조현병이었다라고 추정되는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뭐 반고흐도 그렇고. 그렇죠. 피카소의 경우도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종종 있습니다. 음. 자, 근데 이 경우에 전에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길을 개척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창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고, 만약에 그러한 신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신의 목소리가 이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저 사막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서 새로운 땅으로 가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한 지도자가 없었다면 개척되지 않았을 땅이 개척되게끔 만들어주는 메커니즘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뭐 프론티어도 그렇고 예술가들도 그렇고 약간은 비현실적인 사람들이 또 세상을 또 개척해주고. 네. 야. 그 반대의 케이스로 이러한 예도 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느 집에 번개가 떨어진 거예요. 네. 불이 나고 화재가 났습니다. 근데 몇 주 있다가 그 옆에 또 다른 집에 번개가 떨어졌어요. 이거를 내가 3번 봤다. 근데 일반 경우에는 그냥 운이 없었네. 여기 번개가 3번이나 그렇죠. 떨어지고. 확률적으로 저게 얼마나 되겠어요? 이제는 안 떨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합리적인 판단인 거고. 예. 여기에서 조금 더 말하자면 이런 뭐 신의 계시까지는 안 가더라도 신의 뭐 분노 이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여기도 또 번개가 떨어질 수도 있겠어. 우리가 대비를 해야 돼. 이 신의 분노를 대비를 해야 돼라고 해서 피레침 같은 것들을 이제 번개가 오게 되면은 집에 안 떨어지게 옆에다 건설해가지고 만들어 놓는다든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으로는 쓸데없는 준비를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약간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리스크를 아주 큰 리스크가 올 때 그걸 막아낼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하. 그러니까 왜 저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왜 저래? 하는 사람 때문에 더 큰 사고를 면할 수도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불안하고 뭔가 저 사람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면서 이렇게 나는 공감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사회 전체나 공통체를 봤을 때 항상 해만 되는 게 아니라 때때로 도움이 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따뜻한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비합리적이고 제정신이 아니다 이러면 나쁘게만 보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약간 포레스트 검프가 옆에 있는 것처럼 따뜻할 수도 있겠네요. 다음 키워드도 같이 네. 열어보시죠. 다음 키워드. 예측 기계. 뇌를 두고 하는 말이죠. 예측 기계. 뭔가 네. 예측하는 기계다. 왜 예측을 해야 되나요? 그런 필요성도 많이 느끼나요? 자, 요걸 짧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예. 우리가 만약 예측을 할 수 없다면, 예. 그래서 뇌가 없다면 예. 우리는 유전자의 프로그램대로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 유전자가 이렇게 하면 살아남아라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행동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기계처럼. 기계처럼. 네. 근데 왜 예측 기계냐? 뇌가 생겨나면서 일어난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세상이 변해서 예. 내 유전자는 원래 저기 가서 이걸 먹으라고 했는데 그 먹으라고 한 게 갑자기 기후위기 환경 변화로 독이 됐어요. 예. 그러면 내가 유전자의 프로그램에 하나 의존하면 그래도 가서 그 독을 먹고 전종이 멸종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뇌가 있어서 그러니까 감각기관으로 독이라는 걸 알고 빠져나와서 안 죽을 수가 있었다. 네. 타고난 유전자는 또 가서 먹으라고 하지만 아하. 나는 기억하고 학습해서 다시는 안 가고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는 저거를 안 먹겠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뇌는 내가 세상이 변했을 때 내 스스로의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을 준 거예요. 네. 그 이전까지는 프로그램대로만 돌아가는 거고 뇌가 있는 존재는 원래 프로그램이 있지만 내 스스로가 기억하고 학습해서 프로그램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측은 언제 들어오냐? 내가 멀리서 독이 될 수 있는 걸 봤어요. 예. 그거를 내가 1초, 2초, 3초라도 먼저 예측하고 피할 수 있으면 살아남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프로그램대로 저기 같이 가야 되겠네, 다가갈 수 있겠네라고 다가가게 되면 또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 게 스스로의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뇌가 생겨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하. 근데 문제는 만약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듯이 붕어처럼 내가 3초밖에 기억을 못한다. 내가 분명히 예측했는데 그런데 또 3초에 가 있는 거예요. 3초 후의 미래까지 예측할 수 없죠. 왜냐하면 기억의 용량이 3초니까 네네네네. 3초가 1, 2, 3 끝났으면 내가 뭐 하려고 했더라? 먹어야지 라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뇌는 점점 용량이 커지는 방향으로 진화하게 됐고 그 용량이 커진다는 게 뭐냐면 내가 기억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 용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네. 내가 1시간, 이틀, 몇 주 내가 점점 더 길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치가 올라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포츠에서도 굉장히 신기하게 작용이 되지 않나요? 네. 예를 들어서 막 투수의 그 공이 160km, 150km로 날아오는데 타자들은 투수의 그 손이 나오기 전에 이미 예측하고 배트를 움직일 준비를 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뇌부터도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진화를 한 건데 네. 이게 이제 인간의 뇌까지 오고 굉장히 복잡한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스포츠 선수의 뇌까지 오게 되면 사실은 누군가가 배트로 공을 치기 전부터 이미 팔과 몸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예. 저 공이 맞을지 안 맞을지 맞고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날아갈지를 뇌가 예측을 잘하면 잘할수록 그 공을 잡아낼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겠죠. 땅 소리와 함께 야수들의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죠. 실제로 이거 실험을 해봤는데요. 예. 딱 부딪히는 순간에 공만 보고 뛰라고 하는 거랑 예. 그 이전에 몸 동작만 보여주고 공 날아가는 걸 안 보여줬을 때랑 공 날아가는 걸 안 봐도 몸을 이미 봤을 때 더 정확하게 공이 어디 떨어질지를 압니다. 와. 그게 진짜 이게 프로 선수라는 거죠. 농구 선수, 프로 선수, 탁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실험들을 했었고요. 와. 그러다 보니까 뭐냐. 우리 뇌가 외부 세상을 인지하는 방식은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하나는 이미 내가 학습하고 알고 있어서 예측적으로 저 몸이 저렇게 움직이고 배트가 저기 갔어? 그러면 저게 맞은 공은 여기로 갈 거야 라고 예측 프로그램이 미리 뛰어! 라고 공이 맞기도 전에 이야기를 해서 움직이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공이 딱 맞자마자 눈알이 움직이면서 날아가서 공의 궤적을 계산해서 올라가네 이 속도로 올라가네 라고 해서 그 데이터를 다 프로세싱 한 다음에
거기에 대응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그걸 속이기 위해서 페인팅 모션도 하고 그렇죠. 공에 스핀을 걸기도 하고 그렇죠. 아, 인간이 참 대단한 존재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 이 예측 기반으로 돌아가는 predictive coding, predictive processing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 뇌가 예측 기계처럼 움직인다라고 하는 모델을 가지고 인간의 뇌도 설명하고 조현병이나 이런 정신의학에서의 증상들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흥미로운 게 요 예측 모델을 적용했을 때 인간의 뇌를 흉내내서 가장 큰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게 다름 아닌 요즘의 생성형 AI입니다. 그러니까 뇌가 어떠한 형태의 시나리오들을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예측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내가 미리 예측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정보는 이미 내 프로그램에 맞는 건 그래 예측하고 있었어 이러다가 여기서 어긋나는 것만 정보로 올라가서 그러면 코스를 바꿔야 되겠네라고 가는 거죠. 이걸 회사의 비유로 들어볼게요. 예. 예를 들어서 두 개의 회사가 돌아가는 모델이 있다라고 칩시다. 예. 하나는 리액트라는 회사예요. 예. 이 회사는 말단 직원들이 엄청나게 데이터를 많이 분석해가지고 막 이게 있고 저게 있고 다 모든 데이터를 올려보내면 네. 중간 관리자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걸르고 이제 상위 결정자에게까지 자 어떤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 데이터를 다 분석하고 중간 관리자가 고민하고 해서 올리는 회사예요. 상향으로. 네. 반면에 프리딕트라는 회사는 경영자가 직관이 뛰어나요. 그리고 내가 볼 때 우리는 이 방향으로 달려야 돼! 라고 미리 모델을 주는 거예요, 예측을. 네. 그럼 중간 관리자가 받아서 야 우리 회장님이 이걸 원해! 라고 이제 내려가면 말단 직원들은 회장님에게 맞는 방향으로만 쫙 보고 무언가 보고를 하는 순간은 회장님이 예측했던 거로부터 벗어나거나 새로운 변수가 생겼을 때만 보고를 하는 거고 네. 내가 이 예측이 맞았네? 우리는 이제 전기차만 생산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러한 방향으로 어떠한 정확한 전략이 주어지면 그와 관련된 데이터들만 수집하는 회사가 있다라고 할 때 네. 어느 회사가 일사불란하게 더 속도를 내서 일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리더가 상명하복하는 회사가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회장님이 원하는 바와 어긋나거나 아니면은 예측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면 되는 거고 원래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거는 그대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차차차차. 맞아요. 근데 우리의 뇌가 의사결정을 하고 우리의 뇌가 작동하는 원리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쫙 데이터를 다 모아서 올려버리는 리액트 회사의 프로그램도 있고 이게 맨 위에서 이건 이렇게 갈 거야. 저 사람은 공을 치면 항상 일루 쪽으로 갔어. 라고 하는 어떤 예측치가 있어가지고 그쪽을 보고 있어라 눈. 그쪽으로 뛸 준비를 하고 있어라. 네. 중간쯤 떨어진다. 라고 하는 예측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로부터 어긋날 때만 신호를 줘가지고 살짝 바꾸고 원래 예측대로만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는 일종의 휴리스틱 프로그램이 있는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모든 뇌에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모드가 힘을 받게 되느냐, 어떤 모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저 사람은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변화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를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스템이 때로는 리액트, 때로는 프레딕트라고 해서 어떨 때는 체계가 가동을 하고 어떨 때는 직관이 가동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또 조화가 좀 맞춰져야 되겠네요. 네. 근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빠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예. 공이 날라올 때는 빨리 예를 들어서 눈알이 공의 위치를 여기서 가고 여기서 가고 여기서 가고를 매 순간 따라가다 보면은 이미 공이 여기 있었어 라고 하고선 뛰라고 하면은 공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가 있으니까 항상 그쵸. 늦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예측을 하는 게 1, 2, 3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알았고 그러니까 공이 지금 10초 후에는 저기 가 있을 거야 라고 찍어서 예측을 하는 게 더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이걸 많은 학습을 통해서 파인 튜닝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도록 해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예전에 그 코미디에서 그런 주제가 있었어요. 선수한테 공에서 눈을 떼지 마, 공을 끝까지 봐. 그러니까 공이 눈에 날아올 때까지 가만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네, 좀 조화가 맞습니다. 어울려져야 맞습니다. 된다라는 거.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앞부분에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끝끝내 음모론을 너무 많이 믿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물론 약간 사회적으로 좀 클리어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음모론을 많이 믿는 사람 혹은 이걸 또 많이 퍼뜨리는 사람은 좀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사실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의 뇌가 뭐가 다를까라는 연구를 바로 이 책의 작가가 실제로 했었어요. 네. 그래서 방금 이 가설에서 일반적으로 이 조현병에 걸리거나 망상을 가지고 있거나 음모론에 취약한 사람들이 많은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일부 데이터를 보고 그것에 굉장히 꽂혀서
과대 해석하는 경향이 크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 데이터가 올라오는데 전체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일부 데이터, 보고서 하나, 뉴스 헤드라인만 본 거예요. 네. 근데 요거 하나만 봤는데도 데이터 100개가 들어온 것만큼 도파민이 분비가 많이 됩니다. 그럼 이 얘기는 이 신호가 뇌로 전달이 될 때 굉장히 강력한 어떠한 의미를 가진 신호로 올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속된 말로 꽂힌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 망상이나 조현병의 경우에는 도파민 과다 분비가 공통적인 특징으로 보이는데 도파민 과다 분비라는 거는 외부의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 신호에 의해서 내가 좌우되는 영향을 많이 받는 그게 특정 신호고 전체 여러 데이터를 다 종합해가지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한 데이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보에 더 강한 어떤 웨이트를, 그러니까 강한 비중을 주면서 우리가 휘둘릴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 대체 왜 이러한 것들이 생겨났을까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불확실성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고 내가 계획을 안 해놓거나 뭔가 답이 없으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이 다 들어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지 모르는 상황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냥 하나에 올인하면서 난 이거야, 그냥 이거 믿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나한테 올지도 모르는데 그냥 차라리 저건 외계인의 짓이나 CIA의 짓이야 라고 믿는 게 남 속 편할 것 같아. 거기까지 갈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성에 취약한 경우, 그래서 좀 불안하고 예민한 경우가 많을 때 내가 사실이 아닌 정보를 사실로 믿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상황이 코로나19였던 거죠. 한 번도 없었던 상황이고 백신도 한 번도 테스트가 됐었던 적이 없고 다 처음 겪어보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나는 백신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믿고 거부해버리는 게 내 마음이 편한 데 있어서는 불안감이 가장 적고 스트레스가 가장 적은 거죠. 근데 지금 SNS의 시대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라디오라든지 지상파에서는 뭐 균형 있게 뭐 보도도 하고 전달을 해드리는데 특히 뭐 유튜브도 그렇고 페이스북 같은 SNS를 보면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계속 알고리즘으로 띄워놔서 네, 확증 편향이 더 심해지도록 만들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좀 문제인데 어떻게 방법이 좀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말하자면 내가 한두 가지의 데이터에 기반해가지고 이게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그렇지 않아도 강한데 네. 알고리즘조차 그걸 강화시키면서 거봐, 내가 말하는 얘기만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 내가 믿었던 게 맞잖아 라고 나의 확신을 더 강력한 시스템의 확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깨기 위해서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나랑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교류를 더 많이 하는 게 중요한데 교류. 이게 우리가 더 외로워지고 고립되고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는 교류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내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사실이건 아니건 망상일 수도 있는데도 점점 커지는 경우들이 많은 거고 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오히려 더 많은 갈등, 단절을 겪게 되는 심지어 분노하게 되고 상대방을 제정신이 아니라고 몰아붙이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생겨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약간 사회적으로도 다양성이 좀 존중돼야 하듯이 내 머릿속에서도 좀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도 교류하고 그 얘기도 들어보고 네. 그래야지 내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아까 그 음모론을 많이 믿는 사람들의 그 뇌가 어떻게 다른가라고 했을 때 되게 흥미로운 게 이 특정 정보는 과중하게 크게 보는데 예. 회사로 치면 중간 관리자 이걸 걸러서 체크해보고 위에 보고를 할지 안 할지 요거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이 잘 작동을 해야 되는데 예. 그래야 밑에서 오는 정보를 걸러주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작동하냐면은 특정 데이터가 올라왔어요. 근데 얘가 자기 팀장님, 부장님 다 건너뛰고 특별 라인으로 회장님한테 직접 보고를 하는 거예요. 비선 라인. 비선 라인. 말하자면 꽂은 낙하산 또는 뭐 개인 연이 있어서 그러면 네. 이게 전반적인 정보가 다 걸러지고 중간 관리자들을 통해서 데이터가 취합돼서 올라와서 뇌 안에 예측이 되는 게 아니라 회장님 직통 라인으로 말단 사원이 자기가 생각할 때 큰일이라고 하는 걸 직접 보고를 해버리면 회장님의 결정이 잘 밸런스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특정 직원의 정보에 의해서 많이 치우치게 될까요?
그럼 이제 경영농단 되는 거죠. 후자가 되는 건데 그런 경영농단 사태가 일어난 뇌가 예. 어찌 보면 음모론에 몰입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게 심해져서 망상, 조현병까지 가게 되는 뇌의 경우에는 바로 이런 현상이 나더라라고 하는 거를 이 책에 저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그렇고 우리 뇌도 그렇고 지켜져야 할 체계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네요. 자, 밸런스가 중요하죠. 역시. 내가 알고 있는 탑과 올라오는 정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정보, 요거를 맞춰주는 균형이 필요하죠. 균형과 또 다양성 중요합니다. 오늘의 심쿵 한방 정리해서 들어보실까요? 정상과 비정상 사이의 고랑은 깊다. 그 중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머릿속에 그어진 이 두 카테고리 사이의 경계선은 너무나 예리하다. 정상인 사람은 괜찮고 비정상인 사람은 다른 세계에 사는 낯설고 끔찍하고 심지어 공공의 위험한 사람이 된다.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려는 사람들 혹은 과도한 확신과 어쩌면 또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확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뇌가 만들어낸 모델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정보를 기반으로 또 내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그 세상을 내 뇌 안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나는 정상이고 그러니까 내가 뇌 안에 만들어낸 세상은 정상이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은 내가 만들어낸 세상과 다르니까 비정상이다 라고 예리한 칼날처럼 나뉘게 되면 우리는 전쟁과 갈등과 비난과 그리고 그 안에서 더 많은 고독과 외로움과 단절로 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이 제각각의 뇌 안에서 하나의 모델이다. 그런데 이 모델이 가장 잘 작동할 수 있는 건 언제냐? 서로의 모델 간의 교류가 존재하고 모두가 섬처럼 지내는 게 아니라 이 섬들 사이에 잦은 왕래가 존재하면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경계선이나 나와 타인을 나누는 경계선이 그렇게 칼로 자르듯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인지하고 저쪽 섬이랑은 아예 저 섬은 없는 섬이야 취급하기보다는 잦은 왕래를 할 수 있는 어떠한 대화를 열어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 같고요. 만약 이 메시지를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당이 다르다고 색깔이 다르다고 종교가 다르다고 젠더가 다르다고 세대가 다르다고 계속해서 상대방을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몰아가게 되는 싸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라서 내 뇌 안에 있는 세상조차도 만들어진 모델이고 우리 모두가 어찌 보면 제정신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더 좋은 솔루션을 찾을 수 있고 사람들끼리 더 많은 접점을 통해서 솔루션을 잘 찾아낼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돼서 갖고 온 책입니다. 이 책이 메시지가 이렇게 좋은 책인 걸 이제 장동선 박사님을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되네요. 참. 특히 우리 사회가 여러 분야의 갈등이 정말 많은 사회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뇌 신경 세포에서 호르몬 하나에서 시작된 걸 수도 있을 텐데 조금 더 열어놓고 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제정신으로 함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와 함께 필리프 슈테르처가 쓴 제정신이라는 착각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서울대 이재민 교수가 쓴 지배의 법칙이라는 책을 또 의미 있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록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시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